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이 보험 상품 다루시는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주 일부, 극히 일부는 보험 가입자를 봉으로 여기죠. 그렇죠. 네, 너는 봉이야. 그럽니다. 자, 근데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서 그동안 영업해왔다는 의미인데,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에요. 왜냐? 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인데, 이거는 자기 합리화 같습니다.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영업 능력이 없어. 이게 어떤 분은 60%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근데 25%면은 그런 분은 이제 좀 작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낫네. 아니, 농담이고 진짜 우리 저 양심껏 네. 소비자가 싫으면 안 해. 절대 소비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또 소비자에게 이 공포심을 주입시켜서 강요하게끔 만드는 그런 개쓰레기 양아치 짓은 안 합니다. 우리 저 마이보험 체크는 믿으셔도 돼요. 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귀찮게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영문 COM. 네, 전화번호 1800-7917,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아, 마이보험 체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여간 그 마이보험 체크 사장님은 별일 없으시죠? 네, 그래요. 이게 뭐 장사 좀 안 된다고, 그 광고를 끊으면 안 된다고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는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김태현 기자님이. 우리 오늘 정경심 교수님 재판 있었잖아요. 오, 예.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그 조범동 씨가 이제 재판에 나왔어요. 근데 5촌인가요? 예, 오촌 조카. 오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데 네. 그 이제 저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여냐 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검찰이 투자한 거 맞죠라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범동 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대답을 하니까요. 그 임정혁 그 지금 부장 재판장이 그 조범동 씨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도 위증죄라고. 그러니까 사실 기억나는 건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되게 강하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그 재판장이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화를 내니까 조범동 씨가 나중에는 진짜 모르는 건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혹시 지금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예.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 있잖아요. 법원에서 투자냐 대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이 검찰이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권력형 비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남 빌딩의 꿈 이런 얘기 한참 하면서 검찰이 엄청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고기를 했어요. 털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제지도 했고, 검찰한테? 네, 강남 빌딩론 그만 얘기해라 제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계속 투자냐 대여냐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것보다는 검찰이 이 범죄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범동의 횡령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라고 기소를 해놓고 투자인지 대여인지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자면 어떻고 대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투자라고 보고 둘이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한 통속이라는 거 입증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범동과 정경심이 한 몸체다. 네. 공범이다. 네. 근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투자인들, 대여인들
그렇다고 둘이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정경심 교수가 알았는지 알면 얼마나 알았는지, 관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라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코링크피 실소유주 안 중요하다. 왜냐? 실소유주든 아니든 조범동의 횡령에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일이에요. 네. 근데 검찰은 여태까지 쭉 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언론에 준비하는 자료 배포하고 막 엄청난 무슨 예를 들면은 주가 조작부터 시세 조작 이런 거에 관여된 사건인 것처럼 어려운 말로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조범동의 횡령에 정경심 교수가 가담을 했는지예요. 근데 검찰이 계속 이상한 걸 흘리니까 일반인들이 WFM부터 해가지고 따라오다가 멈췄어요. 멈춘 것도 있고 그냥 이제는 막 심정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체를 파악하는 거는 검찰의 몫이에요. 검찰이 범죄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언론에 펼쳐낼 것만 계속 그동안 해왔고 또 오늘 재판에서도 오늘은 검찰 신문만 있었어요. 변호인 신문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검찰 신문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실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쭉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재확인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리고 조범동 씨가 그 와중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진짜 내일입니다. 내일 변호인 신문을 통해서 항상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실체가 뭔지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법원에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는 검찰에게 범죄 사실에 집중을 해라.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괜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강화시켜가지고 네. 나쁜 판결이 나오게끔 네. 정경심에게 나쁜 네. 판결이 나오게끔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흐리지 네. 말라. 네.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재판부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그간 써왔던 검찰의 대본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2015년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에 조국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득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2015년에 새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일 때 야당일 때 아니에요. 야당일 때. 그 야당일 때 제1야당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고 조국 그때 교수가 이제 혁신위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하고 얘기를 있어요. 하는 거예요. 검찰이.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언론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 지금 언론이 문재인 정부 대하듯이 네.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이렇게 논란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기 힘썼던 때예요. 그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권력으로 여겼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또 권력으로 여겼겠어요. 심지어 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네.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진모니 뭐니 이런 네. 인간들 그리고 결국 2016년 1월에 다 탈당해가지고 탈당을 국민의당 만든 나갔잖아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익성의 이봉직 회장 그 업무수첩에 조국 처라고 써 있는 거예요. 돈을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국의 처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를 뭐 이봉직이 알지 조범동 씨가 어떻게 알아요? 네. 조범동 씨는 자기는 정 교수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정경심이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조국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검찰은 이거는 이제 조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증거다라고. 조국의 지위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것이 그 검찰은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저렇게 부풀렸나 싶을 정도의 얘기를 너무 많이 지금 꺼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도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뉴스원인가 어딘가 거기 네. 기사를 보면은 지금 그 1차 투자자라는 말을 가지고 아주 큰 뭐 진술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조범동 씨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정경심 교수가 1차 투자자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뭐 이렇게 뭐 상당히 뭐 그 상당한 어떤 그 대우가 있고 이제 우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조범동이 그냥 선생님 그건 맞아요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1차 투자자라서 그래서 1차 투자자란 말 되게 엄청난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하도 그 기사를 그렇게 써놨길래 물어봤어요. 이거
그 증권신사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자 투자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래 묻더라고요. 네? 일자 투자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말. 아니 그 오늘 법정에서 일자 투자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잘 모른다라고 했으면 내가 오히려 그래 또 오히려 의심스러웠을 텐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난 무슨 뜻으로 썼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이제 상황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사모펀드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기에 투자한 사람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 외로는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로 기사를 쓴다라는 말은 더 말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뭐 하나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 부풀리려고 하는 게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언론도 똑같아졌다. 이게 전 너무 답답했던 게 전화 한 통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검찰의 프레임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고 있다는 게 또 여기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일자 투자자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검사도 프레임을 짜고 변호사도 프레임을 짜요. 근데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을 더 재판부에 인식을 시키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만든 다음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하면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만든 단어를 그대로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한 패가 됐고 한 몸체가 됐고요. 프레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그 저기 누구야 들은 얘기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민주당 대표하셨을 때였어요. 2008년 그쯤이었는데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였는데 2008년 말에 그때 이제 미디어 악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사가 TV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나온 게 종편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정세균 대표가 기가 막힌 그 네이밍을 만들어냅니다. MB 악법. MB 악법. 그러니까 MB 악법 해가지고 그 국회 로텐다울인가 거기다 이제 MB 악법 뭐 철회, 그러니까 철폐 뭐 이런 걸 붙였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농성을 했는데 MB가 봤는지 그래서 MB 악법 떼라고 MB 악법 떼라고 MB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경위들이 몰려들었어요. 아 이놈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내치고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 들어가서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키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MB 악법만 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를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가 보다. 거기서 그냥 진탕패 싸움이 벌어졌어요. 잘 짰네요. 네이밍을 기가 막히겠네요.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계속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익성 펀드라고 한번 썼는데 그거를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실수는 익성이었잖아요. 실수인데 계속 나온 거는 여기서 오늘도 보면 계속해서 조범동 씨는 익성 얘기를 계속해요. 익성이 시켜서 했고 익성이 시켜서 돈 빌려왔고 익성이 시켜서 이자 줬고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익성 펀드가 맞는데 그 지금 기자들이라든지 검찰들 같은 경우는 조국 일가 펀드라는 말에 더 지금 그쵸. 익숙해져 있죠. 조국 일가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오늘도 이제 법정에 나왔던 증인들 말을 들어서 그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익성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뭐 이봉직 이창건 회장의 친구 아니면 지인, 아들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조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쪽 익성이랑 친한데도 이제 그래서 조국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오히려 되묻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조범동 씨가 오늘도 객관적으로 내가 조국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검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검찰 측 질문에서는 검찰이 거의 자기 프레임을 딱 완성시켜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변호인 신문 때 가지고 깨고 새로운 이제 논리를 제시하는 그런 건데 사실 오늘 프레임이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어느 정도 실패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 투자 대여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쭉 투자 얘기하고 그 아까 말했던 그 프레임 키워드를 1차 투자자로 잡은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투자가 아니라 1차 투자로 먹었구나. 바보 아닙니까? 아니 그 관계를 얘기하고 이제는 또 바꿔야지 1차 투자자 뭡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지금 그 대처하는 게 너무 유아틱합니다. 그 이제 뭐 강남에 뭐 빌딩을 사겠다, 그러니까요.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발언. 심했죠. 이 발언은 뭐 100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그 발언의 의도나 맥락 같은 것들은 따지지 않고 자꾸 재판부한테 목적. 정경심이 진짜 나쁜 여자다, 악녀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 오늘도 뭐 1차 투자자 얘기 네. 나오고 뭐 투자였다, 공범이었다 이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한 이유도 이 저 조국 일가는 나쁘다. 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검찰의 프레임대로 판결하게끔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판사들이 맹추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검사들이 무슨 그런 의도를 갖고 막 주입시킨다고 한들 주입이 됩니까? 또 게다가 또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 재판장 바뀌기 전에는 그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동료 판사들이 열받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불쾌해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이유를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정경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도출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검찰이 정치승리만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난 그렇게 봐요. 이게 약간 자기들도 반쯤은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저기 그 아까 우리 저기 그 변호사님 하셨듯이 이거를 그 조범동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정경심 교수가 가담 또는 공모했다라는 걸 네. 밝히려면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내용들의 얘기가 오갔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의 뭐 이메일이든 문자 메시지든 네. 이런 게 같다라고 하는 걸 맞아요. 차분히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거의 못해요. 오늘도 좀 시도는 한 것 같은데 조범동 씨한테 거의 그 벤치 먹듯이 해가지고 거의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한 벌써 한 7, 8차 전부터 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거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반쯤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네. 7월이 어서 오기를 그래서 내가 빨리 딴 데로 가기를. 지금은 일단 퍼포먼스. 네. 라도 어떻게든 이 일단 퍼포먼스 네. 7월 그게 이후까지는 중요하니까. 재판에 갈 것 같으니까. 네. 아니, 검사가 되게 이렇게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정경심 교수랑 그 조범동 씨랑. 근데 조범동 씨한테 이때 이런 문자 했을 때 이런 계좌 흐름이 있다. 요게 아니라 이때 이런 문자 했죠. 왜 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계속 화를 내니까 조범동 씨가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건 아닌데요. 나는 조국 얘기한 적 없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계속 화를 내다가 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은요. 이게 뭐가요? 생생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근데 지금 검사들 있잖아요. 네. 공판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입니까? 원래는 지금 수사 검사들이 직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도 이 사건에도 직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수사 검사는 지금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공판 검사가 하고 예, 있습니까? 지금 공판 검사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입시 비리 때는 수사했던 그 수사 부장 검사가 들어와서 봤는데 지금은 그 표창장 의혹. 네. 예. 지금은 조범동 씨 재판에 나왔던 공판 검사들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오다를 받지 않았나? 세게 하라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시간만 좀 끌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인사이동으로 이제 나면은 그 핑계 김에 나는 인사상 불이익을 얻었다라고 큰 소리 빵 치고 그치, 지금- 사표 딱 날리고 나가지 않을까. 지금 우호적인 언론들에 의해서 검찰은 정말 많은 걸 밝혀내고 많은 진실을 드러내서 이 조국 일가가 쓰레기임을 입증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말이야 이거 저기 문재인 정권 눈치 보면서 또 180석거든 이런 저 민주당 의식하면서 무죄 판결 때렸네? 그 지난 정부에도 윤석열 이렇게 고초를 겪더니 이번 정부에서도 고초를 겪는구나. 이거 만들어내려고.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겠죠. 그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근데 7월이 되면은 그래서
인사 이동을 기다리는 건 저희들뿐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아, 그래요? 7월에 왜 인사 이동이 기다릴 있습니까? 것 같아요. 정기 인사 정기가 인사가 7월이에요? 있어요. 예, 원래 원래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7월 인사와 2월 인사가 두 번이 있는데요. 네. 7월 인사는 주로 이제 평검사들이나 또 검사장급의 보강 인사가 있고 2월 인사는 이제 검사장급 이상의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가 있죠. 근데 7월 인사도 좀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5월 달에 정부가 들어서고 7월 달에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인사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좀 네. 폭이 클 수 있죠. 이번 재판 그 공판 검사 중에 이제 이번 7월 인사에 걸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재판 끝나고 되게 피고인 신문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끝나고 나갔거든요. 그분들이 저희가 조용히 따라 나가잖아요. 네. 그 검사를 나가면 네. 되게 천진난만하게 옆에 있는 재판정 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재판이 많아? 그래서 이분은 조만간 그냥 변호사 개업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검사가 지금 검찰청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위법수사다, 위법수집 증거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한 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강사 휴게실에서 네. 발견한 네. PC 그 사건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미용사분 있잖아요. 그 네. 미용사분이 그 검찰에 출석한 날이 조사를 받으러 간 날이 11월 1일이었대요. 근데 그 날 가서 서명하라고 그래서 뭘 서명하나 봤더니 자신의 금융 정보 그 이용하는데 동의를 하는 거 서명을 하라 그래서 서명을 했대요. 11월 1일 조사 받으러 가서. 그런데 조사 받는 그날 바로 그 금융 거래 정보를 알고서는 검찰이 묻더래요. 아, 사인을 방금 했는데. 방금 했는데 네. 검찰은 알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은 심지어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 정보를 뭐 차명이네 아니네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위법 수집 증거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비추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네, 생각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그리고 검찰이 이전에 그 재판부에 내사가 없었다는 문서를 냈잖아요. 근데 내사가 제출된 문서 중엔 내사의 증거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되게 급하게 이제 그 재판부가 내사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재판 중간중간마다 되게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9월 6일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기획이 있었다라는 흔적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표창장 부분인데 그 표창장 부분에서도 뭐가 있느냐면은 아무도 표창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표창장이라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시점에 동양대에서 표창장 대장이 혹시 있어? 라고 물어본다든가 그 어학연수원에서도 표창장 발부하고 그러나? 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저희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취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보니까 증언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7월 말 8월 초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사가 없진 않았구나. 내사가 없었다면 공작은 있었구나. 네. 둘 중에 하나는 있었구나. 네. 라는 거는 정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검찰총장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사실 이 아이템 끝나면은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걱정이야.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이 없어. 검찰이 맨날 이거 수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이요? 아이고 검찰을 윤석열이 너무 이렇게 뭐.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윤석열이 떨어지면은 이건 진짜 방송은 종영이다. 아니에요. 검찰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뀔까요? 자, 그 7월부터는 공수처가 그렇죠.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장 임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지금 7명이 첫 추천위원인데 네. 그중에 6명이 동의를 하게끔 네. 그래야지 공수처장 후보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꼭 그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용상 보면은 그 교섭단체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야당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 그 야당, 그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 지금 그래서 법을 바꿔야죠, 이것도 뭐.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합니다. 네. 맞아.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 7명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한다. 이거는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과도한 과반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3분의 2 과반을 요구하는 사례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는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수처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공수처가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지금 공수처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사실은 검찰이에요. 사실은. 예, 검찰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권력형 비리라는데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옛날에 대통령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요새는 권력이 분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검찰 권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회 권력이고 지방 권력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인데 현재 가장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 그 독직 맞아요. 사건 네.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의 힘이 확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힘이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미루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2년만 미루면 바뀐 그 자기들도 아니 제가 볼 때는 1년만 미루면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뒤가 되면은 대선 전국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1년 뒤가 대선 전국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딱 1년만 버티고 있으면은 이 공수처 물 건너 간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총선 때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그 미래통합당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힘을 받으면은 지금 통과됐던 법 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그런 어떤 진짜 아나무인적인 우리가 막았지만 결국 통과된 법들 다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미래통합당을 힘을 완전히 빼려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을 실어준 게 아닐까 이제 민주당에. 그런데 지금도 지금 그런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와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뭔가를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공수처라는 건 어쨌든 국민적 합의가 됐고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1년을 끌고 가면은 미래통합당은 뭐 거의 아작이 나야겠죠. 되게 재밌는 게 요 근래에 재밌는 사진 하나 봤거든요. 그 윤미향 그 지금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엄청 뻗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집 앞에 뻗치기. 근데 요거랑 딱 그 비교되게 나경원 의원한테는 아무도 취재를 안 가고 윤석열 총장한테도 아무도 취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윤미향 의원 그 의원실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기자들. 네. 그래 사진 찍는 건 좋은데 그 사진을 찍었더니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좋더라라는 기사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난 보고 정말 야 이거는 왜 쓰는 거예요? 게다가 꼭 웃는 모습. 그 웃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반응을 끌어내려고. 이것들 진짜 아주 똑똑합니다. 진짜. 참 보면서 저 이번에 그 쉼터에 그 한 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들었어요. 이거는 검찰과 기자가 몰고 간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지금 그거를 회피하려고 지금 돌아가신 분의 뭐 휴대전화라든지 외장 하드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은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털면은 어떤 경우에는 검찰을 옹호하는 걸 하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검찰을 비난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물건들 다 뒤져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신 그분의 자료를 전부 다 뒤져보면은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회피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뒤집어 쓸 수 있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뽑아 가져갔고 지금 뭐 변호인이 입회를 한 것 같지도 않고라는 거 보면은 여기서 뭔가 또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또 이제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돌아가신 분이 뭐 이래서 돌아가셨대더라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서 참 이제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비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언론들이 기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비처럼 기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은 안 보죠. 다 욕하죠. 손가락질하죠. 얘네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독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신문 만들면 정말 안 될 텐데 하는 뭐 부채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뭐 우리를 먹여 살리는 데는 광고주인데 광고주들 입맛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야,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이러는 기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정말 사악한 기업들 특히 이런 이 언론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당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썩어빠진 자본가들 이들이 얘네들의 어떤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기자와 언론을 비판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짜 뉴스라고 알고 있죠. 공짜 아닙니다. 그거는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지. 쉽게 말해서 광고주들이 돈을 냈어요. 네. 돈 낸 사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만들어주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내가 정말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기사를 그러니까 직접 후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만 나가느냐. 그쪽으로 나가면 돈이 되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012년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유튜브 하다가 평소에는 뭐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좀 씹었나 봐요. 자기가 2012년에 들어왔는데 섭섭하니까 섭섭한 마음에 누가 보겠나 하고 얘기했는데 와 그때부터 떼돈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월 뭐 한 5,000불에서 6,000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야 5,000불에서 6,000불? 5,000불이면은 500만 원인데요. 그렇지 500만 원 600만 원. 그러더니 그 양반이 제 아는 언론인한테 야 당신 지금 은퇴한 나이에 말이야 월 500에서 600 받을 수 있어? 당신도 해봐. 문재인만 욕하면 하여간 야시럽게 제목만 달아도 어마어마하게 이 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 참 비극입니다 이게. 슬프네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예가 있긴 합니다만, 올바른 언론까지 얘기했는데 뭐 우리는 뭐 슈퍼챗 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해볼까요? 이거 한정에 써줘야 돼. 아니 출연자 가면 좀 뭐 없어 보이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얘기했더니 뭐 그냥 저쪽은 뭐 100만 원 아니요 100만 원 안 되고 50만 원 뭐 10만 원 막 이러는데 1,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막 내가 역정을 했어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는 광고비나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나 지원금을 그 엠빵으로 국민들한테 바우처 카드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그 기자나 언론사에 그냥 자기가 돈 내고 보는 걸로 바우처 카드로 그런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진짜 아까 장용진 기자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장용진 기자님이나 우리 김태형 기자님은 이런 유튜브 상에서 이제 소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워낙 우리는 정보가 공짜라는 인식이 굳어져서 그런데
실은 장용진, 김태현의 방송을 보고 싶을 때는 지불해야 마땅한 겁니다. 지불.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컨텐츠, 특히 뉴스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유료화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니겠는가. 코로나19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 뉴욕타임스의 그 온라인 구독자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아유, 예, 그 바람직한 현상인 거예요. 좀 전에 슈퍼챗 두 분이 네, 두 분이 쏘셨어요. 만 원씩 보내지 말라니까. 남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인데 진짜 원이 아니라. 그래 뒤에 바로 1,000원 들어왔어. 아, 아이디도 멋있어요. 인생 뭐 있나? 예,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주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또 오늘 준비하신 게 국정농단 사건 네. 판결. 이제 시간 거의 다 네, 돼가지고. 다 돼서 네, 근데 아까 전에 간단하게 그-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 얘기하면서 섞어서 다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순실 판결 선고 났잖아요. 제 네. 그 징역 18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년? 아빠 2032년인가요? 네. 그때 돼야지 이제 석방이 될 거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러면서도 아주 시크하게 비웃고 갔답니다. 한시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예, 세상이 바뀔 믿어 의심치 거라고 않는군요. 예,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여전히 자신이 그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책도 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래 근데. 책 이름이 진짜요? 뭐지? 책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아, 저 안 보고 싶어서 안 찾아봤는데. 나도 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책이 잠깐만. 거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차라리 내가 공식적인 직함을 받았다면. 책 이름이 나는 누구인가인데 오늘 법원에서 답을 해줬습니다. 18년형. 대박. 대박. 그 페이스북에 쓰신 글 봤는데 그거 읽어주시면은 마무리 멘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품격이다. 아니, 솔직히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놀랐는데 누가 올리신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제 글은 아니고. 예. 처음 들었네. 페이스북 보다가 쓰러졌어요. 아, 고품격이다, 그분. 제 글? 네. 제 글 갖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린 글이 뭐냐면은 네. 이런 거예요. 박근혜 박정희 딸로서 청와대에서 기거한 것이 18년. 아버지 사망 후 은둔 기간 18년. 진짜요? 그럼. 팩트예요? 그럼. 대박. 국회의원 당선 후 대통령 탄핵까지 총 정치 생활 18년. 대통령 당선 대수 18대. 18대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 20대 국회 본회의 차수가 18차. 그리고 탄핵 후 구속까지 18일. 와. 그리고 최측근인 최태민의 탄생 연도가 지금까지 1912년도로 알려졌어요. 예. 박정희보다도 나이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저희 제가 사는 동네가 경기도 용인시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네 이름이 좀 처인구. 동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유방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유방동에 우리 최태민의 묘가 있어요. 아. 거기 가면은 탄생 연도가 1912년이 아니라 1918년. 최근에 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은 죽은 날이 네. 1994년 4월 18일. 18년에 태어나서 18일에 정말. 죽었어요. 엄청난 선수. 자, 그리고 최순실 징역 18년. 예. 야, 이쯤 되면은 네. 필연인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는 현재 이제 파기환송심인데 그 35년형이 나왔다고 하죠. 네. 구형이. 예. 네. 얼마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많이 감형해줘서 18년형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35년형이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누님이 이제 50년생이에요. 네. 50년생이면 올해 나이 70인가? 70이야. 네. 그러면 105살에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형이 없다면 105살에. 예, 그래요. 어떻게 나올지 너무 참 댓글에 네. 35년 말고 28년 28년. 예, 28년. 형이라고.
그래요. 가면 그렇지. 구형대로 안 나오니까. 네, 구형대로 안 나와요. 예,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 파기환송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거기도 곧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쪽이 그러면은 이재용도 곧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니 이재용 같은 경우는 이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판으로 보자면 곧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지금 아까 정지돼 말씀드렸듯이 있죠. 이제 네. 그게 네. 그 기피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네. 정지돼 있는 상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국정농단 그 판결도 곧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예. 근데 점점 친박은 사라질 겁니다.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박근혜 나오게 하자라는 목소리도 줄어들 거예요. 오늘 최순실 씨가 썩소를 짓고 돌아갔다고요? 네. 그래요. 다시는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썩소라도 뭐. 근데 그 정유라 씨가 애가 셋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좀 자세하게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이제 뭐 저희 할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뭐 시갈 나이 됐겠네. 장가갈 나이 됐겠어. 예. 뭐그 걱정까지 우리가 해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꼼찰 청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